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4월 18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정치인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여러분, 한 말씀 드리지요. 잠수복 입고 물속에 들어갈 것 아니라면 실종자 가족들이 계시는 진도에 가지 마십시오. 눈도장 찍고 사진이나 박으러 온 것으로 여겨지기 십상일 겁니다. 여러분 오가는 것이 그 가족분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서라는 것 잘 압니다. 지금 안타깝지 않은 국민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차하면 브리핑하랴, 사고 해역에 뇌시고 가랴, 구조팀 일손만 뺏는 겁니다. 어제 그제 이틀간 무려 30명 넘게 다녀갔답니다. 안 가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지역구나 관내 휘미진 곳, 어렵게 사시는 분들 보살펴 드리십시오. 이번 참사를 이름 석자 알리는데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이강윤의 오늘은 각 경제 쟁점에서는 금 거래 시장, 금 가격 동향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슈 뉴스에서는 세월호 관련 합동수사본부 오늘 첫 중간 발표 겸 브리핑이 있었죠. 이 소식 위주로 묶어봤습니다. 오늘의 인터뷰에는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 연결해서 현장 소식 좀 챙기고요. 이어서 이번 참사를 보도하는 각 언론사의 취재 태도, 문제는 없는지 인제대 김창룡 교수 연결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느 코너든 여러분께서 궁금하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 길경식 이사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처럼 금도 공개된 시장에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서 지난달에 부산이던가 금시장 개장했죠? 예. 그런데 예. 어때요? 지금 일단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이 금 공개 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KRX에서 이제
그 주식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장하는 시장을 개장을 했는데 네. 한 달 동안 이 하루 평균 거래량이 이제 3kg대에 그쳤고 가격 변동률도 일평균 1%를 이제 밑돌면서 아직 이게 공개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기엔 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3kg면은 적은 건가요? 원래 뭐 요 시장이 열리기 전에는 네. 대략 한국에서 하루에 몇 킬로쯤 거래가 됐어요? 한국 전체로 통계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민간의 네. 그 대형의 근거래업체 한 업체가 하루에 평균 30kg 안팎으로 거래를 한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민간 업체 하나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다 보니까 예. 이게 실질적으로 공개 시장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매우 좀 부진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개인이 운영하는 커다란 금빵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금빵이다라고 그러니까 훨씬 이제 그게 크겠죠. 청취자들은 이제 편히 들으시라고. 네, 아, 네. 물론 무슨 저 돌반지나 하나 팔고 네, 나는 네, 그런 금은빵을 내가 얘기는 안 했을 거고. 네, 네. 규모는 꽤 크지만 어쨌거나 예. 개인이 하는 커다란 민간 규모의 업체보다도 이제 네. 예. 이야,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래소에서는 상당히 좀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개인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편이고 국제 금값하고 연동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 시장 기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도매가가 가격이 조금 높아서 실물 사업자 진입이 좀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을 하면 장기적으로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부진한 거예요? 일단 가격이 가장 좀 큰 문제인데요. 개인이 금시장을 이용해서 현물을 인출하게 되면 개인의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일반 시중보다 3% 정도 저렴하게 금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 단위가 1kg이다 보니까 네. 이걸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4,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 3%가량. 네, 개인들이 저렴하긴 하지만 개인이 구매하기에는 너무 좀 단위가 크고 게다가 이 1kg짜리 골드바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이제 탈세라든지 편법 증여 목적으로 이제 의심을 받게 돼서 오히려 이제 그 개인이 구입을 하기에는 이게 좀 구입 기록이 남다 보니까 다른 또 조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좀 꺼리는 그 상황이 있고요. 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도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시중 거래보다 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도매 사업자는 이 시장에서 거래하기가 그렇게 좀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금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 투자가 또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면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지금 금 시장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거래보다 3%가 꼭 비싸게 돼 있다면 그건 가격 경쟁력에서 일단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좀 크다고 할 수 있죠. 금값 같은 경우에는 뭐 50원, 100원도 굉장히 큰 건데 예. 이게 3%나 비싸다는 거는 좀 치명적입니다. 몇 년 전쯤에 아이들은 네. 금 돌반지도 이제 못 해주겠다. 금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뭐 예. 다른 걸로 선물하고 뭐 그런 변화까지 몰고 왔을 정도로 금값이 천정부지였는데. 네. 저는 뭐 금 살 일이 없으니까. 요즘도 네. 그렇게 비싸요? 금값이 이제 2013년도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금 가격이 그동안 왜 이렇게 뛰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하락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금은 2000년도 이후에 2005년부터 2007년도 사이에 한번 좀 크게 상승을 했고 이게 또 2009년부터 2011년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1차 상승기 2005년서부터 2007년도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주요 그 선진국들이 투기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금값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대부분의 다른 자산들은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 채권이나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이게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확산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돈들이 이제 금으로 좀 몰려서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금값이 또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값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 ETF, 그러니까 금 관련 그 주식 상품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금 가격에 대한 또 이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게 2011년도 이제 하반기 되면서부터는 금투기도 이제 좀 한계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금 가격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FRB에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그 통화 확대 정책을 하면서 금값이 조금 다시 보합세를 보이다가 달러를 푸니까 금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았군요. 그렇죠. 유동성을 좀 이제 증가를 해줘서 금값을 비롯해서 이제 자산 가격들이 대부분 이제 좀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3년도에 이제 급격히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금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이제 수요 측면의 요인과 공급 측면의 요인이 있는데 네. 수요 측면의 요인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값이 올라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에 돌반지를 한 돈짜리를 해주다가 이게 반돈으로 줄이고 또 반돈도 비싸니까 반에 반돈 반지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다른 거 옷 사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이제 한동안 그랬었는데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세계 최대의 금 수요국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인도인데요. 이 두 나라가 이제 금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금 사용하던 이제 귀금속들을 대체하고 산업용으로 쓰이던 금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금 수요가 이제 2011년서부터 좀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또 재미있는 게 2008년도 이후에 유럽을 그 중심으로 한 채무 위기 국가들의 금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예. 그때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금을 모아서 금을 팔았던 건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금을 팔아서 이제 외채를 달러를 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외환위기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민간 부분에 이제 채무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갚으려고 민간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던 금들을 그 외국에 이제 내다 팔기 시작을 하면서 금들이 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해서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 그랬단 말이죠. 어떤 나라들이 그랬어요? 뭐 독일을 비롯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뭐 아일랜드 대부분의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금 수출이 폭증을 했고요. 대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 귀금속 거래소가 있다 보니까 수출보다 오히려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제 수출이 좀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급 균형이 무너지면서 금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일처럼 잘 살고 뭐 탄탄하다 그러더니 그 나라도 그렇게 금들 모아다 내다 팔고 그랬나 봐요. 독일이 수출은 굉장히 견고한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독일이 그 GDP 대비로 부채 비중이 80%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빚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또 아무래도 수출 위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수출도 좀 타격을 받아서 독일 경제는 이 수출이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내수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 들어보니까 뭐 곡절이 상당히 많군요. 네. 그럼 앞으로 금값 계속 떨어집니까? 아무래도 이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려면 그 금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증가하려면 일단 경기가 회복되고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한동안 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은 FRB가 이제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고 해서 시중에 계속 돈을 푸는 정책을 해오다가 계속 또 이제 줄여가는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이 한동안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막 다시 비싸질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한동안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뭐 외국 얘기는 좀 그 정도 하고. 우리 거가 일단 관심이고 중요하니까 현 정부 들어서 지하 경제 양성화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 시장 만들었는데 아까 뭐 3%가 비싸고 뭐 하루에 겨우 뭐 아주 조금밖에 거래가 안 된다 그러는데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 활성화시킬 무슨 방안이 있긴 있나요? 일단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금 거래 중에 절반 이상이 음성적인 거래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절반 이상 더 클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음성적인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다는 건 대부분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음성적으로 거래를.
음성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누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 말은 음성적인 거래를 지금 통제하지 못하면 양성적으로 거래를 끌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뭐 아무리 저렴하게 해주고 뭘 해준다라고 해도 음성적으로 세금을 이제 면제받고 여러 가지로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음성적인 거래를 양성적으로 드러내기 힘들다라는 거고, 네.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정부에서 얼마나 이런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 불법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활성화가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지금 일단 뭐 시장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뭐 세금 면제 문제라든지 수수료 면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인 문제고, 정부에서 얼마나 이 불법 음성 거래 문제를 정말 칼을 들이대고 정확하게 끄집어내느냐 하는 게 좀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주고 무자료 거래 지금 그런 거 때려잡자 이 예. 말씀이시죠? 예. 네, 지하경제 양성화 시킨다는 게 그건데 말은 세게 했는데 뭐가 잘 안 친척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연관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네, 그 칼을 못 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네. 금 공부해봤네요. 지금 뭐 온통 나라가 여객선 침몰 때문에 우울한데 네. 예,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네. 월요일에 보겠습니다. 길경식 이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어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지만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호남권은 좋음을,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남해안과 동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진도 해역은 내일 오전까지 날씨가 맑겠고 바람도 대체로 잔잔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바람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8에서 12m, 파도는 최고 2m까지 일겠다면서 특히 일요일 오전에는 초속 13m의 강풍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은필 기자하고 여객선 침몰 사건 얘기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까지 체크해보니까 뭐 한 5시 한 20분 정도 현재로 사망 28명, 실종 268명, 구조는 첫날과 전혀 변동 없이 179명입니다. 이 중에서 사망 28명 중에서 11명이 단원고 학생들이고요. 실종자 268명 중에 무려 239명이 학생들입니다. 구조된 179명 중에 단원고생은 75명이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수학여행 떠났던 단원고 학생 4명 중 3명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 상태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오후 2시 좀 넘어서 잠수부들이 선체 내부 진입에 성공했다. 식당까지의 루트를 확보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가 그거 정정한다. 확보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소식은 2층 화물칸에 잠수부가 문을 여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화물들이 너무 잔뜩 엉켜 있어서 더 이상의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리고 안전끈마저 끊어져서 14분 만에 철수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까지의 소식입니다. 인양에 대비해서 저 멀리 거제도에서 이틀 정도 걸려서 크레인 4대가 도착해 있고요. 그렇지만 이 크레인을 사용해서 인양한다는 얘기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족들의 동의, 완전 동의 없이는 크레인을 당장 가동해서 배를 인양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TV 아는필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강의 것들은 짚어봤고요. 오늘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죠? 네,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경에 선장이 사고 당시 조타를 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에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3등 항해사가 주의했다는 겁니다. 선장의 정확한 행적에 대해서는 배가 기울자 조타실로 돌아온 것 같다면서 선원 간 진술이 엇갈려서 정확한 사실규명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지역이 변침점, 방향을 바꾸는 위치인 것은 사실이고 3등 항해사가 뱃머리를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만 당시의 선회가 급한 선회였는지의 여부와 대피방송, 승무원 탈출 시점 등 대피 과정의 조처가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SNS 등에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풀어주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에 대한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까 합동수사본부의 합수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겠다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무슨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런 걸 굳이 왜 하나 싶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방송들에 나온 얘기 대부분 묶어서 하거나 부분적으로 확인해 준 거였고요. 어쨌거나 뭐 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은 가상하게 봐줄 수는 있지만 검사 뭐 경찰 다 나와가지고 앞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그 대답만 하는 거 보니까 사고 발생 첫날 안전행정부 2차관이 생각이 나서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게시판에 풀친구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속보도 뜨기는 했지만 지금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체육관 근처에서 안산 단원고의 교감 선생님, 이분 구출은 됐었죠. 교감 선생님께서 자살로 추정이 되는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자살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만 구조받아서 살아남은 것을 몹시 애통해 하시다가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트라우마 또는 아픈 죽음들이 얼마나 또 잇따를지. 그래도 교감 선생님은 스승으로서 무엇을 다 해보려는 그런 진정성이, 물론 죽음 앞에 제가 뭐 그것을 찬양한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네. 그런 스승의 갸륵한 마음의 한결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두 번째 얘기 좀 볼까요? 어젯밤 이후로 사망자가 아주 급증을 했어요. 네. 어제 우리 이강윤의 오늘 끝낼 때 사망자가 9명이었는데 밤 사이에 막 늘어나더니 지금 오후 5시까지 28명, 그러니까 19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일부에서는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시체 유실 사태입니다. 지금 아직 생존 여부 우리가 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예. 그런데 그곳이 조류가 굉장히 빠르고 배가 선실 안에 꽁꽁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곳에 물의 흐름에 노출되는 곳이라면 충분히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사람 자식을 잃는 것만도 가슴이 메어지고 살아나가기 힘든 건데 시신마저 못 찾는다면 두 번의 정말 처참한 고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일부 잠수사들은 지금 왜 배 주변으로 넓게 세이프 펜스, 울타리를 치지 않느냐. 유실에 대비해서 쳐야 한다 그랬더니 해경 관계자가 특수구조대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쳤다가 걷었다.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어요. 예. 저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나저나 지금 하루 사이에 이렇게 19구나 늘어난 시신들 선체에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까지 선체에서 나온 시신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사망자가 늘어서 25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현재까지 3명이 추가로 발견돼서 현재 총 28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상황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조류가 바뀌면서 배 안에 있던 시신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안 기자 얘기하고 틀리네요. 지금 내가 배 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느냐 그랬더니 안 그런 것 같다 그러더니 지금 또 해경 관계자는
아, 예. 과학적 분석은 그렇지만 배 안의 시신이 밖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라고 추정하고 있잖아요. 아, 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선체 내부에서 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시신이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건 아직 선체에 네. 본격적으로 진입조차 못했기 때문에 네. 생존 여부를 아직 파악을 못했으니까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존 가능성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 최대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 인양되고 있는 이 시신들이 선실에 갇혀있던 분들의 것인지 아니면 첫날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미처 구조되지 못한 채 익사한 사체인데 이렇게 뭐 조류 때문에 뒤늦게 떠오르는 건지 사실 네. 지금 정확히 가리긴 힘든데 그렇습니다. 배 안의 상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시신이 어디서 온 시신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에서 물은 거죠. 청취자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걸 좀 네. 많이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시신 위술 위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가장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고 초기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색 작업이 위험할 수 있다고 다시 철거한 상황인데요. 수색 작업에 투입한 한 민간 다이버는 어느 정도 수색이 마무리되면 안전 펜스를 설치해 선체 인양 전까지 시신 유실을 막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종자 가족 입장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신이 유실될 위험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건 당연히 우려가 되겠죠. 지금 배가 전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도, 첫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네. 중대본은 오늘 오전 10시 5분경에 선내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최창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경무과장은 이날 낮 12시 30분경 일부 언론 보도에서 식당에 진입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식당 진입이 아니라 공기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이에 중대본은 오후 3시 27분경에 선내 진입 성공을 실패로 정정했습니다. 예. 어젯밤에는 사망자 신원도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을 박영인이라고 밝혔다가 이다운이라고 정정했고요. 네. 박성빈이라고 이름을 밝혔던 사망자는 신원 미상으로 다시 정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아이들, 학생들의 가족들은 참 천당과 네.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번에 재해대책본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허술하고 일처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좀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논란이 되던데 차마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이지만 이번 참사를 두고도 해괴망측한 악플들이 막 달리고 그러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른바 그 일베들 소행입니까? 뭡니까? 네, 일베는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악플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굳이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참담한 사고에 악플이 달린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네. 관련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와 통화했는데요. 네. 현재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전부 수사 중이라고 말했고요. 예. 악플러들의 혐의는 실종자들의 구조 상황에 따라서 명예훼손 혹은 사자 명예훼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아고라 청원방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이런 악플러를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청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했을 때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가정의 존립 기반을 흐트러뜨리는 범죄 행위, 성폭력이라거나 뭐 이런 그에 준하는 것들, 우리 가정 파괴범이라고 해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주 높고 또 그 여론은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여야 보수 진보가 어떻게 나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해괴망측하다, 폐륜 이런 단어가 아까울 정도로 극악무도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파괴범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심각한. 네. 이거 형법상으로도 처벌할 근거가 분명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나 검찰은 이거 수사 안 한답니까? 일단은 신고가 들어와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 서명운동 받는 측에서는 당연히 신고하고 예, 서명운동 관련해서는 네. 이 청원 서명이 끝나는 즉시 이 서명한 명단을 함께 제출해서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악플 몇 개를 읽어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안 그래도 요즘 속 많이 상하시고 우울해 계시는데 그런 악플들 들으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그냥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반달곰이라는 대화명을 쓰시는 분이 이강윤 평론가님 게시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배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뭐 못된 글을 막 쓰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여기에도 쉽게 들어올 수 있나 보죠? 예, 뭐 들어오는 것은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분께는 제가 따로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강윤 오늘 청취자라고 대화명을 표시하신 분께서 조금 전에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의 자살 추정 죽음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분이 쓰신 원문 그대로를 일단 읽어드리자면 교감 선생님이 책임지려고 미안한 마음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 방금 하셨죠? 근데 왜 내 귀에는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릴까? 이강윤 씨 말이. 교감 선생님 책임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을 좀 조심조심 하세요. 라고 써주셨네요. 제가 일부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 사이의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저의 워딩을 명확히 옮겨놓지도 않으셨고 제 말을 오독 내지는 오해하셨고요. 제가 그런 위험성 그렇게라도 행여 들리실까봐 분명히 앞뒤에 첨언을 해드렸는데 혹시 그 대목만 들으신 건 아닌가 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 누구는 마땅히 엿대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슴 아프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있을까봐 우려된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강윤 오늘 청취자라는 대화명을 쓰신 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들 안 그래도 오늘 인터뷰에서 좀 짚어볼 생각입니다만 과도한 선정적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언론연대가 꼭 꼬집어서 몇 개 비판했죠? 들어봅시다. 네, 언론연대 발표 내용입니다. 제도 언론의 보도 행태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라면서 언론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한 관계 당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속보를 내던 데만 혈안이 되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공영방송 MBC는 뉴스에서 사고 피해자들이 받을 보험금을 소개하는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내보냈다. JTBC 측은 그나마 보도부문 사장이 나서서 직접 머리를 조아렸지만 MBC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리포트는 정말 창피하더군요. 어떤 분께서 CNN 뉴스 화면과 MBC 화면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해 놓은 것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MBC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일 매일 여객선 침몰 사건 뉴스 추적하느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계속 상황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월요일 날 보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미리 보는 뉴스K, 미리 들어보는 뉴스K. 3시간, 지금 6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K 황준호 뉴스팀장 나와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황 팀장. 오늘은 어떤 아이템들로 채워갑니까? 예, 저희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월호 침몰 속보로 네. 갈 생각입니다. 인력 배치를 현장에 좀 많이 하셨나요? 일단 지금 현재는 4명이 가 있는데요. 오늘 네. 밤에 2명이 더 보강돼서 파견될 예정입니다. 아, 우리 지금 뉴스K가 총 기자 PD 인력이 몇 명이죠? 저희가 뉴스 PD랑 촬영 PD 합해서 20명. 20명? 예. 그 중에 6명을 배치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해주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일단 현장 중계는 팽목항,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작업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팽목항에서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수사 상황과 실종자 가족들 상황에 대해서 진도 군청과 진도 실내체육관 두 군데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팽목항 구조 상황 중계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보도가 엇갈렸습니다. 선실에 들어갔다, 잠수사들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시간에도 사실 예단에서 말씀드리기가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공식적으로 중대본에서 또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번복을 했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화물칸에는 진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 민관 구조 간의 협조가 주먹구구라는 지적.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이 민간 구조대원을 통해서 생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공기주입은 왜 못했는지 이런 네. 의문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맹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SNS를 달궜던 게 MBN의 그 인터뷰를 한 홍가혜라는 민간 잠수부임을 주장하는 어떤 젊은 여성이 예.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민간 잠수부가 들어가 봤더니 학생들이 막 살아있고 배 벽을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했다. 예. 그런 말을 들었다. 예. 그랬는데 구조대책본부 측에서는 민간 잠수부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합류를 금지시키고 와서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라고 말을 했다고 전해서 아주 굉장히 파괴적인 파장이 일었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저희 사실이 아닌 걸로 MBN에서는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를 하고 삭제해버렸고 동영상도. 예, 네네. 그 보도 자체는 MBN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언급할 건 없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과 군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 네, 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취재 상황으로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좀 과장돼서 나가는 측면도 있는데 예. 그렇다고 협조가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지휘체계의 일원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예. 정서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발 이런 잡음이 아주 적어져야 한단 말이죠. 이게 애초부터 제대로 된 통제가 있고 제대로 된 협력이 있었다면 사실 이런 파문이 없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매체를 통해서 말하는 것도 엄단되어야 하죠. 예. 그것이 갖고 있는 심리적 파장이나 역효과를 생각한다면. 네, 역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3시간쯤 후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황 팀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9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뉴스팀장입니다. 6시 9분 조금 지났네요. 게시판을 조금 보고 여러분들 의견 몇 개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돗개라는 대화명이죠. 쓰시는 분은 검찰이 이 모양인데 제대로 수사가 될까? 다양성과 창의력 없는 사회.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건 규명을 해낼지 걱정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특징이 시킨 것만 하고 그것도 자기에게 문제될 것 같은 것은 가급적 빼거나 책임을 떠넘길
그 꼬투리를 미리 확보해놓고 하는 그 몸에 밴 보신주의 이런 거 있지요. 신분까지 보장해주는데도 이렇게들 새가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공무원이 잠시 돼서 정부기구에서 일을 해봐서 정서를 조금 압니다. 효율만을 따질 수 있는 조직은 아닙니다만 지금 진돗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양성과 창의력이 없는 시키는 일만 하는 인간들 전국에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도 애써서 일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이분들이 드리는 노고에 비해서 아웃풋 되는 게 좀 약하고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방금 진돗개 이분의 말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여기 회원 가입이 아무나 자유롭게 되는 곳인가 보죠. 잘은 몰랐는데 여기도 일베들이 와서 막 어지럽히고 있다. 이걸 우려하고 꾸짖는 말씀들이 많군요. 저한테도 이 평론가님 저잣거리 시비에 흔들리지 마세요. 강건하세요. 듣는 제가 더 안타깝네요. 라고 팟드러슈 라는 대화명을 쓰신 분이 말씀 주셨는데 네. 웬만한 거에 저 흔들리진 않습니다만, 방금은, 죽음에 관한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제가 소상하게 저의 의도를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런 것을 자정시키거나 아니면 우리 사이트는 적어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정,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에 할 일 없는 사람들 참 많군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가는 거의 뜻하지 않은 임시 방학 같은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정치 일정이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뜻하지 않은 방학처럼 지금 실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놀고 먹으라는 방학이 아니고 그렇죠. 정치인들이 사실 종합예술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의 모든 걸 코오디네이션해서 조정하고 잘만 하면 굉장한 시너지도 낼 수 있는 분야니까 네. 평소에 말 잘하고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 사고 수습하는데 옆에서 직접 가진 말고 옆에서 좀 돕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오늘 여야 모두 당내 국회 의사 일정, 그다음에 당내 회의 이런 거 다 취소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구조 상황과 관련해서 이 국회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이 점에서 당내에 지금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고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 사고 현장 지휘 체계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직접 이 대책본부를 주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 뜻을 지금 국무총리실에도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만 해도 지금 선체 내부에 진입을 했느니 또 진입에 실패했느니 이런 혼선이 지금 현장에서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일관되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서 이 정부 대책반이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는 거고요. 네.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달라. 이런 의견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사실 이 유언비어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과 함께 악플러들. 그렇죠. 그것도 정말 유언비어하고 그 두 그룹은 강력히 처벌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이런 거 검찰청에 가서 호통치고 촉구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도 최고위원회의하고 사고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어제 그제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진도 현장에 머물렀었죠. 예. 오늘 와서 현장에서 가족들이 원하는 것 딱 두 가지더라. 뭐예요? 세계적인 구조활동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 이거더라. 그러니 정부는 구조의 만전을 기해주고 우리도 200%, 300%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진도 사고 현장과 안산 단원고 그리고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세 곳을 24시간 지원 현장본부로 지정을 해서 의원들을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필요한 이 실종자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필요한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지금 정부 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얘기들을 쏟아냈는데요. 예. 어쨌든 앞으로 이 사고 규명과 책임자 처벌 뿐만 아니고 좀 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안전사회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4년 전에 왜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이렇게 큰일 터지고 나서야 이런답니까? 참 딱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들머리 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양 기자 리포트에도 아이템이 하나 있네요. 정치권 내부에서 정치인들 현장 방문 자제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지금 오늘 이 사고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고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 현장 방문은 좀 가급적 자제하자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SNS 활동도 좀 자제를 하고 언행에도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당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정치인들이 큰일 터지면 항상 예. 현장에 가보는 게 마치 이렇게 뭐 연례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예. 실제 그 사고 수습하고 또 현장 정말 이렇게 그 필요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보탬이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가급적 좀 현장 직접 가는 건 자제하고 아까 처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외곽에서 정치인들이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외곽에서 지원하고 이 법 제도 정비하고 이런 거 정말 할 일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제가 오전에 점심 조금 전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국회를 바쁘게 잠시 들렀었는데요. 네네. 지나가다 보니까 원래 거기 꽃다발 이런 게 많긴 하지만 네. 어디 앞에 문전성시로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침울하고 근신하는 분위기인데 네. 뭐 이렇게 요란하게 사실 또 비싸고 한 번 쓰면 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례허식 같은데 네. 왜 그렇게 거기 축하 이런 게 막 산더미처럼 있었대요? 혹시 양 기자 봤어요? 아,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네. 나중에 저희 후배 기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좀 해프닝 같기도 한데 네. 그런데 이 곰곰이 따져보면요, 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현실 인식 정말 얼마나 한심한지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경과는 이렇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 특별위원 회의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회의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있었는데요. 예. 이게 오전 11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축 정책 세미나 이런 리본이 달린 화환들이 속속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리본에요. 예. 현호석 경제부총리 이름이 있었고요. 또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조폐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런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 반부터 국회 연구단체인 민생정치연구회가 정례 정책 세미나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예. 이거 축하하겠다고 화환을 보내왔던 겁니다. 어. 이 민생정치연구회는요, 이 복지, 노동, 인권 분야 연구단체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국회에. 예. 그런데 이 연구회의 대표 의원이 누구냐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단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 위원장급에 해당하는 이 대표 연구의원이 바로 대표위원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기재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이 기재위 피감기관들이 예. 이 기관장 명의로 축하 화환을 보내온 거죠. 이게 이제 사실 관례적으로 지금 국회 차원에서 행사하면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한성 의원실에서는 오늘은 화환 받지 않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는데 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돌려보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월호 침몰 사고 이 정치권뿐만 아니고 온 사회가 지금 숙연한 분위기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 이 의원들이 정책 세미나 한다고 축하 화환 보내는 이런 얼빠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 이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하는 일이랍니다. 눈도장 허례허식 피감기관이니까 잘 보여두겠다. 이거 하나 안 보내면은 찍힐지도 모른다. 근데 자기 돈으로 보내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기 돈이면 안 보내겠죠.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네. 그런 것 좀 꼬집는 짤막한 기사 한번 쓰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읽어드릴 테니까. 네.
예, 주말 잘 뉴스 체크하시고요. 월요일 날 보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정대 한국일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6천만 원 들여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박근혜 대통령.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꿉니다. 단순한 이름 변경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만큼 부처 내 업무 조정을 수반하리란 전망입니다.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1년 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형사고 없는 나라가 됐다며 자화자찬. 또 입방정. 지난해에는 인명 재산 피해가 줄고 특히 지난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 10명이 넘는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경주 리조트 붕괴 참사. 그리고 2달 뒤 세월호 침몰 사고 발발. 사고 발생보다 사고 대처에서 정부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탑승자 숫자조차 제때 파악하지 못해서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총 승선은 476명이 승선했고 탑승자가 당초 477명에서 45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전체 탑승자 수가 476명에서 477명, 459명으로 들쭉날쭉하더니 사고 16시간이 지난 오늘 새벽에야 47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구조 인원을 잘못 파악해서 더 큰 혼선을 빚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뒤 구조 상황으로는 현재 한 110여 명을 구조 인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늘었고 현재 구조자는 공식적으로 179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많이 구조되어 있으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현재 생존자는 368명이 구조가 됐고 하지만 정부는 채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숫자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166명인가요? 그때 다시 발표한 구조 인원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었고 그만큼 실종자는 300명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어선 등 구조된 자가 추가돼가지고 중복 계산된 걸로 이렇게. 국민안전의 사령탑 대통령은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명조끼 운운하시고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일부 구조대 탑승객들은 세월호 안에 구명조끼가 부족해 사고 순간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입을 시간은 있었어요. 근데 못 입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고. 일부 승객들은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고 이게 다 대통령 불찰 아닌가. 그것도 모르고 실종자 가족들 앞에 나타난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 남경필 의원. 대통령이 나타났으니 안심하라는 봉창 두드리는 멘트를 날리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저기 현장에 방문하셨어요. 방문하셔서 잠깐만요. 책임질 것도 없고. 대통령께서 지금 방문한 거. 아니 됐고 언제 돼요? 언제? 어머님들하고 대통령이 와서 구조가 늦어지고 있다는 실종자 가족의 분노. 우리가 현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장비를 실려오는데 부상자가 속출하면 119 구급대가 먼저 기다려야 되는데 이놈의 씨발을 개새끼야. 정치인들 무신 경호원 때문에 구급차가 못 간다는 절규.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네,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진도 팽목항에 나가 있는 미디어 오늘 이재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기자 연결돼 있나요? 네, 지금 진도 평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또 거기 멀리 가서 또 우리 통화가 이루어지는군요. 예, 아닙니다. 서울에서 자주 통화했었는데. 네네. 거기 지금 아주 외지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북적북적할 텐데 취재 환경은 어때요? 아주 복잡하고요. 네. 워낙 이동 인구가 많아서 네. 취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따로 그 상황실이라는 곳이 따로 없어서 네. 상당히 이제 상황 파악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저 후배 기자들하고 좀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봤더니 네네. 한마디로 저한테 줄이라 그러면 저는 총체적 아비규환이다. 네. 이번 사고도 그렇고 그 사고를 수습해가는 재해대책본부의 행투도 그러하고 너무나 엉망인 것 같아요. 어떤 기자가 트위터에다가 11년 동안 이런저런 사건 사고 많이 해봤는데 사고대책본부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 그 말 듣고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 있는 기자들 보면 고생하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또 쓸데없는 속보 경쟁에 그냥 눈이 확 멀어가지고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오보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아쉽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MBN의 어떤 그 여자 다이버가 홍가혜 홍가혜 씨라고 씨, 하죠. 네네네. 뭐 대충 시간이나 때우라고 말을 들었다. 그다음에 또 잠수부가 배 안에서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파장이 컸죠. 결국 MBN이 사과를 하고 그걸 내리고 아예 동영상을 삭제를 해버렸는데 그 홍가혜라는 이름의 여성 다이버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이쪽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유동적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소재 파악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개인적으로도 꽤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에 연루가 됐던 구설에 좀 올랐다고도 하더군요. 저희도 그 보도를 좀 봤는데요. 네네. 그 민간 잠수부들 구조 작업을 해경이 뭐 금지시키고 있다. 또는 금지까지는 아니어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작업 뭐 순서에 잘 넣어주지 않고 뭐 있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던데 어제 뭐 대통령하고 실종자 가족들 얘기할 때도 나왔고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이 MBN 인터뷰에서 그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 그리고 뭐 정보 관계자가 시간이나 때우러 가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런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날 오후 해경까지 오늘이나 오후까지 바다로 나간 이제 민간 잠수부들이 구조 현장에 투입돼 바다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증언이 저희가 직접 취재를 하면서 그런 증언들이 좀 쏟아져 나왔거든요. 미디어 오늘 또 이제 민간 잠수부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봤는데 평목항에서 이제 잠수복을 입고 이제 대기 중인 이 잠수부들을 접촉을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그 동료들이 바다로 나가긴 했지만 그 침몰 지점 구조 현장에는 현장 투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잠수협회 남양주 지부의 이제 정상수 씨라는 분은 이제 실종자 가족들이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제 일단 바다로 이제 들여보냈는데 그 현장에서는 대기 상태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경이 무슨 이유로 투입을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좀 증언을 한 상태입니다. 뭐 550 몇 명이나 이렇게 전국에서 다들 모여 있다는데 실제 내려가는 것은 2인 1조로 하고 극소수만이 접근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힘들겠어요. 그 현지 특히 실종자 가족분들의 찢어지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 뭐가 통 제공되는 정보도 없고 그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팽목항까지도 차로 한 3-40분 팽목항에서 사고 해역까지도 뭐 빨라야 뭐 1시간 뭐 2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하니 이분들이 다 고립된 상태에 있어서 더 답답함이 커지고 그래서 격앙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하도 큰 나머지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들리던데 어때요? 거기 지금 현장에 저희가 그 묘사를 좀 해보면 그 입구 쪽에 천막이 한 동 쳐져 있습니다. 어디 입구요? 그 평목항 입구 쪽에 이제 천막이 쳐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족 대책 회의 공간을 할 수 있는 천막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천막에서 이제 보통 회의를 하면 가족들이 이제 취재 기자들이 수첩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메모조차 하지 못하도록 가족들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보안 때문인가요? 보안 때문은 아니고 언론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지금까지 워낙 오보들이나 이제 그 실종자 집계
오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분노가 쌓이면서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카메라를 들이대면 네. 이 물병을 던지거나 예,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목격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떤 한 기자가 수첩을 들고 이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수첩을 뺏으려고 하다가 핸드폰을 뺏어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 불신 정도가 아니고 분노가 폭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분들 또 많이 사나워진 심성 당연히 이해가 가는 것이니까 다른 취재보다 더 힘들 텐데 그러면서 취재 역량도 쌓일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분들 마음 상하지 않고 정확한 팩트를 유언비어나 추정을 우리가 언론 소비자들이 뉴스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간추릴 수 있는 그런 품질 있는 품격 있는 기사 한 줄 한 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고생하시고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미디어 오늘의 이재진, 진도에 나가 있는 이재진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원은 200명도 안 됐고 헬기는 단 2대, 배는 군함 2척, 해양경비정 2척, 특수부대 보트 6대, 민간 구조대원 8명이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09시 대한민국 재난본부에서는 인원 투입 555명, 헬기 121대, 배 169척으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진정 대한민국 현실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것이 실종자 가족들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절절함 이런 것들이 온통 배어있고 들으면서 많이 숙연해졌네요.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돌아보시거나 어떤 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각심을 더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특히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안팎의 예측이 있기 때문에 방금 이 실종자 가족분의 호소가 더 절절했습니다. 언론 보도 이틀 3일째 보고 계시는데 문제점 많다고들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인제대 김창룡 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윤입니다. 기자협회에서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현직에 있을 텐데, 현업에 있을 텐데,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고 나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재난보도에 관한 준칙이란 걸 만들었어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읽어드린 바도 있긴 한데, 그리고 그 전에도 후에도 뭐 각 사별로 윤리강령 이런 걸 하긴 했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큰 사건이 터져버리면 아예 이런 건 까마득하게 있고, 한국 몇십 년째 지적되어 온 우리 언론 문제점, 냄비, 속보 미명 아래 자행되는 오보, 이런 것들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 재난 보도 준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네. 우선은 특종을 위한 이런 과잉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통제가 힘들 정도로 많아진 언론사 수, 특히 또 인터넷 언론도 있고 그에 따라서 기자 수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윤리 강령이나 보도 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우리 사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예. 참고로 해외 사례 영국 BBC나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윤리 강령이 그냥 도덕적인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는 해고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보도 준칙이나 윤리 강령을 존중해주지만 만약 이걸 지키지 않아서 법에 저촉이 되거나 불법 취재나 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죠. 네. 말하자면 법이 무서워서 윤리 강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우리는 윤리 강령이나 준칙 같은 건 문제가 되면 만들고 그 다음은 잊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네. 실제로 있는 오보나 이런 과잉 보도를 했다고 해서 누가 문제를 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법으로 넘어가도 우리 사법부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언론사 처벌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죠. 한국 언론의 그 그늘, 어두운 면이 이렇게 기괴하게 뭉쳐져 있는 그런 응축된 이렇게 들립니다. 외국에서는 해고뿐만이 아니고 형법으로도 처벌을 하는군요. 형법이라기보다는 네. 민사 처벌에 굉장히 강하죠. 민사요? 예. 왜냐하면 언론 자유를 존중해주되 그것을 방기했을 때는 형사처벌은 거의 하지 않지만 민사처벌로 말하자면 많은 돈으로 원상을 회복하라.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으로 그렇죠. 굉장히 거액을 물리게 한다. 네네. 예, 그 거액 때문에 언론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서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하게 만듭니다. 예. 예전에 언젠가 그 YS 처남 김현철 씨가 한겨레 상대로 10억인가 했고 조선일보가 한겨레한테 40억인가 걸었던 얼핏 그렇게 나긴 나네요, 기억이. 그걸 신청 그러니까 그런 손해배상 청구는 40억씩 100억씩 요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는 아주 적어지죠. 네, 매우 적어집니다. 몇 천만 원이고 예. 가장 많았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김현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3억이 선고는 됐지만 네. 취하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예. 가장 많이 실행된 것은 백지연 씨가 1억 정도, 그것도 대법원 판례까지 가서 한 4, 5년이 걸려서 1억 받아낸 게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제가 제 모니터에 사진 한 장을 띄워놓고 있는데요. 마침 또 우리 수호천사짱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게시판에 올려주신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이 뉴스 화면을 보고 KBS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는데 KBS 뉴스 특보 해가지고 자막이 구조당국 선내에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 이렇게 해서 더블 쿼트를 한 그 화면이 있어요. 오늘 방송된 겁니다. 오늘. 네. MBC야 작년에 굉장히 내홍을 거치면서 많이 약화됐고 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꽤 역사가 긴 공중파들인데 재난 생중계 보도도 오래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 찬양식으로 흐르는 보도라거나 또는 MBC의 이번에 그 유명한 보험금 얼마 받게 되나 하는 보험금 보도 이런 것들 이렇게 품격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권의식마저 잃어버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중파라고 하는 데들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인용이라고는 하지만 시신 뒤엉켜 이런 식의 자막과 보도까지 나갔다는 것은 그건 확인되지 않았고 본부 측에서도 부정을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사진 캡처가 돼 있어요, 화면에. 예. 참으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은 이미 오보로 파명이 나버렸는데 저는 주요한 공영방송사들이 이미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이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면서 많은 유능한 기자들 또 데스크들이 물러났거나 아니면 중징계를 당했거나 제작 부서에서 배제됐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게이트 키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중간 간부진들이 매우 허약해져 버렸고 저널리즘에 대한 철저한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서리금 방송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그대로 보도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척추에 해당하는 허리가 분질러지니까 그 폐해가 몇 년 있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죠.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사례 들어서 교수님 견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추측성 보도, 이것도 막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데일리안이라는 그 매체와 관계 있는 데일리 저널이라는 보수 매체가 뜬금없이 요번 여객선 침몰 사고를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거예요. 정말 이건 일고에 논할 가치도 없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하게 나오는 뉴스, 이거 어떻게 처벌하거나 제재하거나 이럴 방법이 현 상태, 현 구조에선 없습니까? 있죠. 아까 일고에 논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논할 가치가 매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듣겠습니다. 네. 이런 북한 소행이라는 식의 추측식 보도는 우리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진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무책임한 보도의 전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의도 이런 것을 확인해서 법이 이런 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는 유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방기하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인터넷 매체든 오프라인 매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방송이든 SNS를 통해서든 삽시간에 전파되기 때문에 적어도 대중을 상대로 이런 칼럼을 썼다는 것은 그건 자기 일기장에 쓴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게 어떤 무형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사회적 책임과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도 언론 자유란 이름으로 이런 자기 멋대로의 추측식 보도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언론 소비자인 일반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현행법에 기대서 처벌을 요구하는 소장을 내거나 이런 식의 방법을 일테면 상정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보도가 한 개개인에 어떤 직접적인 피해를 미쳤느냐 이런 것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걸 보고 미디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은 쌍방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댓글이라든가 또 다른 의견 표명을 해서 데일리 저널에서 왜 이런 식의 무책임한 보도를 하는지 그런 어떤 이 직접적인 항변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매체 자체가 이 보도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이런 글을 쓴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글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그 미디어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최후의 수단이 이제 법적인 방식을 검토해 보는 것이겠죠. 법적으로 가기 전에 일단 소비자들의 비토 운동 같은 것을 광범위하게 펼치자. 저는 지금 여론사회, 미디어 사회에서 단순한 미디어 소비자로서 그걸 보고 분하다, 아니면 이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침묵을 해버리면 이런 소위 말해서 저는 언론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남의 불행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근거도 없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는데 이건 여론이 여론을 제압하는 그런 형태로 악화를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지 모든 것을 법에만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귀담아 들을 말씀입니다. 특히 데일리안 이런 것들 언론 소비자의 일단 그 주체적인 자각으로부터 뭔가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제대 미디어학부의 김창룡 교수였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갈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나 문제, 컬럼, 이슈 짚어보는 행과 간 시간이죠. 정확하게 9분 27초 남았습니다. 두 건밖에 못할 것 같네요. 우선 첫 번째는 해양경찰이 그 돈 누가 내느냐, 크레인 사용료 따지다가 그 크레인 출발시키는 시간이 무려 12시간이나 늦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 3시경에 도착은 했는데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만 가지고 시비를 벌였고, 일단 그 기사를, 중앙일보 기사를 먼저 들으시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생존자 구조의 결정적인 해상 크레인이 사고 발생 12시간 만에 뒤늦게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레인이 사용료 부담을 놓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해양경찰청이 사고를 낸 선사 쪽에 크레인 요청을 떠넘기면서 충돌이 지연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크레인 요청은 청해진 해운에서 했다. 공식적으로 사고를 낸 선사가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선사 명의로 크레인 요청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선주가 인양을 담당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크레인 회사를 섭외해 요청한 후 비용을 보험 처리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또 정부기관에서 빨리 크레인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지만 보험 처리 분야이고 섣불리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요청을 못 해줬다고 해명했다. 아니, 돈을 누가 낼래? 지금 그거 정리하느라고. 물론 지금 크레인이 그 구조작업 초기부터 막 필요한 건 아니에요. 크레인은 인양을 하기 위한 거고, 인양을 한다는 말은 생존자 있는지를 탐색을 끝난 후에, 수색을 끝낸 후에, 자, 이제 사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배를 끄집어내는 단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필요한 장비는 미리 와서 대기를 시켜 놓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년 전에 우리 그 크레인 그거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국민이 애를 태우고 그랬어요. 또 크레인이 떠널려가서 뭐 조류를 타고 가다 자기들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봤고, 얘는 원래 자기 발전력이 없으니까 예인선에 의해서 이끌려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안함보다 지금 몇 배나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리나라 뭐 최대 규모 여객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6천 몇백 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크레인은 아주 큰 크레인 4개를 함께 합쳐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거제도에 있는 몇몇 조선소에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데가 무슨 당장 부도가 날 만한 것도 아니고 다 보험은 들어있는 거고, 야반 도주에서 어디 저 밤에 외국으로 튀어서 도망갈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병이 다 확보가 돼 있고 하면 우선은 사고 해역에 구조 군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다 놓고, 왜? 하루 1시가 급하니까. 그러면 그럴 생각을 해야지. 돈은 누가 낼 거야? 너 빨리 너 여기 써놔. 사인해놔. 그래야 이거 우리 계약할 것 같아. 해경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아니, 일의 완급을 그렇게 구분을 못할까요? 그 크레인 썼는데, 크레인 하루 용선료나 이런 게 꽤 있긴 하겠지만, 선사 측인 청해진 해운에서도 보험을 통해서 다 지급되고 하는 거니까, 그 군뱅이처럼 기어가는 속도로 오면 일단 빨리 출발을 시키고 그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갚을 거야? 그거 빨리 확인해. 그 말 하는 거 보고 기다리느라고 무려 12시간을 홀딩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제도에서 사고 해역까지 오는데 55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경에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늦어져서 더 많은 실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거나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를 대하는 태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제발 이렇게 한심하고도 비본질적인 것으로,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그 업무 방식에서 사람들 많이 실망하고 분노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지역적인 문제로 실망시키지 말아달라. 해경은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권위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죠.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그저께 상황이긴 하지만 첫날 정부 재해대책본부를 이끌었던 안전행정부 2차관, 이름은 이경옥 차관입니다. 이분의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래서 차관이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말들이 아주 비등했어요. 그 얘기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 앞으로 남은 이 사고가 제대로 수습되고 유가족, 실종자 가족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물어가는데 정부 공적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바뀌어야겠다.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각심하고 싶어서라도 이틀 전 동영상 녹취 테이프를 일단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구조자를 36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구조자는 368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구조자 숫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구조 인원 발표된 거하고 또 나중에 확인된 거하고 차이가 무려 200명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우선 말이죠. 바둑 뛰고 나서 복기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복기를 잘해야 실력도 늘어나고 그런다는데 이 사고, 이 대참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백서를 하나 만들어서 두고 공부시키고 앞으로 행여라도 이런 사고가 없어야 하겠지만 사고라는 것은 부지불식 언제 날지 모르는 게 사고니까 그래서 사고 아닙니까? 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처하는 역량, 거기에 우리의 수준이 달려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라도 반성하는 의미로 짚어보자.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학교 또는 경기도 교육청의 설익은 발표. 300명 넘는 사람들이 구조됐다라고 방금 들으신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이 안행부 2차관의 이 설익은 발표. 그들에게는 일하다가 있을 수 있는 실수였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을 비수이자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발 내 가족이 그렇게 됐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면 숫자 하나 통계 하나도 정성 들여서 만지게 되고 그러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 녹취 파일을 잠깐 들어봤는데 그렇게 그날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겁니다. 사람 수를 잘못 셌다. 조금 전에 제가 밝혀드린 실종자 수는 틀렸다라고 안행부 2차관이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을 합니다. 기자들이 묻죠. 당연히 묻는 게 기자 아니에요. 왜? 알 권리를 대신 충족하는 보도 일꾼들이니까 자세히 시시콜콜 이거저거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해서 기사를 쓰는 거죠. 수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참 이분 얼굴은 아주 후덕하게 참 신수풍채 좋으시던데 확인 중입니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다가 아니 기본적인 확인도 안 하고서 뭐하러 브리핑룸에 왔는가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기자들에게 뭘 확인해줘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정부 재난구조 책임자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정부의 안전정책에 관한 수준입니다. 그 안행부 2차관 그날 단순 낭독자가 아니었어요. 이번 사고 관련해서 정부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각급 구조기관의 정보를 종합해서 상식적 의문점으로 자체 점검하고 걸러서 공식 확인사항을 브리핑해야 되고 그 외에 더 수행해야 할 일은 안정적 자세로 정부가 이번 사고를 대처해 간다는 믿음을 주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장관 밑에 있는 차관, 옛날로 말하면 무슨 정승판서 그 반열에 오는 차관 정도 되는 사람이면 기자들의 질문은 소화하는 건 물론이냐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반대였어요. 대통령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예요. 그 구명복 입은 학생들 왜 안 보여요? 그게 대통령이 물을 일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더 재밌어요. 아무리 구명복을 입었어도 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입니다. 당연하죠. 누가 그런 초등생 수준의 우문 현답 하랍니까?